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석 대건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빌렘 신부님이 기억하고 기록한 안중근을 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안중근을 기록한 것을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19년 10월이면 안중근 의거 110주년이고요. 또 2020년 3월이면 안중근 순국 11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2019년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꽤 의미가 있던 해입니다. 그 이유는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을 기억하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을 보기 전에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뒤에 붙는 호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보통 안중근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함께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를 칭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네, 칠판을 보시면 의사와 함께 열사 그리고 지사가 있습니다. 이 세 호칭 모두 민족운동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인물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호칭은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이 안중근 의사처럼 의사라는 것은 무장투쟁, 무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럼 열사는 무엇일까요? 열사도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인물이지만 맨주먹으로 혹은 자살을 통해서, 순국을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운 분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의사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봉길도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락 폭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주먹으로 혹은 순국을 통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걸 볼 때 일단은 생각나는 분이 유관순 열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준 열사 또한 해그 밀사로 가셔서 거기서 분에 못 이겨서 돌아가신 분으로서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사 같은 경우는 민족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민족을 위해 이바지한 사람을 지사라고 합니다. 이 지사로는 대표적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통 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열사, 지사의 이런 구분을 잘 이해하시면 왜 누구는 지사고 누구는 열사고 또 이 안중근처럼 누구는 의사인가를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빌렘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안중근은 누구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7년에 이 19살인 조선 청년과 37살인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가 청계동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선교사는 이 청년에게 도마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인연으로 이 청년은 선교사를 따라서 공소를 순방하기도 하고 미사에는 복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나이 27살 되던 해, 그러니까 1905년 이른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이 을사늑약이 일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야욕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는 청년에게 이런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 청계동을 떠나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1910년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해이기도 하죠. 이 1910년 3월 달에 이 청년과 선교사는 이 차디찬 여순 감옥 면회실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감옥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선교사에게 절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떠나라고까지 했던 이 선교사는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일 날 청년은 조선의 영웅이 되고 별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이 일로 프랑스로 돌아갔고 영영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던 이 선교사는 왜 청년을 찾아갔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민족운동에 그럼 뒤에 공감을 해서 찾아간 것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 나의 복사, 그러니까 사제로서 의무감 때문에 찾아간 것일까?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안중근 의사이고요. 선교사는 빌렘 신부입니다. 이 둘의 인연을 저희가 추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빌렘 신부님의 생애와 다들 아시는 안중근 의사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보는 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빌렘 신부님이 왜 찾아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빌렘 신부님의 생애를 사목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렘 신부님의 풀네임은 니콜라 조제프 마리 빌렘입니다. 그래서 1860년에 태어나셨고요. 1881년에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학교에서 차 부제품을 받으시고 파리 예방정교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사제품을 받고 드디어 83년에 첫 임지인 페낭 신학교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부님은 신학생 양성을 담당하는데 이때 한국인 유학생들을 알게 됩니다. 이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한국으로 파견하게 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 끝에 1888년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됐고 89년 2월 달에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을 받게 됩니다. 홍석구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렘 신부님은 이후로는 홍석구 신부님이 됩니다. 그리고 1889년 7월 초에 본격적인 이제 사목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물포 본당을 시작으로 이제 90년에는 용산 예수 성심신학교 교수가 되고요. 93년부터는 그 교장으로 임명되어서 93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빌렘 신부님은 국정 문제로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인 프랑댕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의 패배 때문입니다. 이 1870년에 있었던 이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여기서는 프러시아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1871년에 아까 보셨듯이 고향인 로렌 지역이 알자스 지방과 함께 독일에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편입으로 인해서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선교사이지만 국적은 독일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외방정교회 신부님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이 필요했고 그 국적을 따기 위해서 재취득을 위해서 1893년에 한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반 만에 이 국적을 재취득하고 선교사로 재임명이 돼서 95년 9월 달에야 한국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이 어디인가 살펴보시면 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있는 이 로렌 지역은 30년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에 귀속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전쟁에 의해서 다시 독일로 편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빌렘 신부님이 독일 국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주고받으면서 프랑스였다가 독일이었다가 하는 지역이 로렌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목 활동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지역을 맡습니다. 그래서 미리네 공소 경당에서 머물면서 약 4개월 동안 31개 공소를 방문하면서 이제 무리한 사목 활동, 그리고 당시에 장티푸스로 병자성사까지 받을 만큼 위독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96년에는 이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 사목이 활동이 분할되는 결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조선 대목구장이신 조선 대목구장 미텔 주교님의 지시에 의해서 황해도 지역을 사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6년 8월에 황해도 마련 공소에 정착을 하게 됐고 첫 번째로 마련 본당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1897년에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의 요청으로 청계동을 방문함과 동시에 공소를 만듭니다. 또한 청계동 주민들에게 세례까지 주기에 이르는데 이때 안태훈과 또 안중근 부자도 베드로와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렘 신부님은 열심히 사목 활동을 하는데 또 본당을 이전하기에 이릅니다. 미아동 성당으로 옮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태훈의 영향으로 아까 세례까지 줬던 청계동으로 이주하게 됐고 이 청계동은 안태훈 일가의 활약으로 천주교 개종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가 1898년에 청계동 본당으로 승격이 됐고 4년 만에 이 황해도 천주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당이 4곳이나 설립이 되었고 1896년에 교인이 600명이었던 것이 1900년에는 4,00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청계동 본당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해도 지역 천주교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 교환이라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요. 이 교환이라는 것은 이 천주교인과 지방관 혹은 천주교인과 비신자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선교사들은 자주 이 지방관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신자들 간의 소송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 전후에는 황해도 각지에 크게 교환이 발생을 하고 이 발생되는 교환의 총칭을 해석 교환이라고 역사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대한제국에서는 이응익이라는 사람을 사익사로 파견을 하게 됐고 교환에 연루된 신자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기까지 되면서 천주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렘은 이 교회 측 원인 제공자로 지목이 되어서 미텔 주교님의 지시에 따라 서울로 소환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보셨던 프랑댕 공사와 대한제국 간의 협의 끝에 이 해소 교환이 잘 해결이 되고 그 이후 11월 달에서야 이 빌렘 신부님은 청계동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응익이 이 해소 교환을 해결하면서 만든 보고서가 해서 사익사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인과 일반 비신자 그리고 교회와 관청 사이에 일어난 갈등들을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그 하급 관리, 그러니까 이 정부 측 그리고 비신자 측 입장만을 대변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잃게 되었고, 교회 측에서 이를 승복하지 않아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서 교환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안중근 의거에 빌렘 신부님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살이라는 것은 총포로 죽인다는 의미의 포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중근은 옥중에서도 성사를 원했고 신부 파견을 요청하게 이릅니다. 이때 빌렘 신부님은 미텔 주교님의 허락 없이 여순 감옥에 가게 되고 1910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안중근을 면회하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복귀하고 난 뒤에는 3월 15일 날 미텔 주교님으로부터 성무 집행 정지 처분을 받기에 이릅니다. 또한 이 면회 문제로 인해서 주교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동료 선교사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문제로 이 빌렘 신부님은 휴가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동료 선교사들은 휴가가 아니라 아예 떠나기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빌렘 신부님은 1914년 4월 22일 날 서울 대목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계속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영영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 출신 교구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38년 5월 16일에 선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천주교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출생부터 신앙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날 황해도 회주에서 안태훈과 조마리아 사이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김홍섭의 딸 김마려와 결혼을 합니다. 일단은 안중근을 보려면 그 아버지 안태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태훈은 그 당시 해서 지방에서 학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그 1884년에 일어나는 갑신정변에도 참여하는 계합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김옥균 등이 실패하게 되면서 안태훈도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곳이 청계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동으로 이주한 뒤에 이 안중근은 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고 한학을 수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학보다는 사냥하기를 더 좋아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태훈이 기록하기를 안중근에게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안정근, 안공근이라고 있는데 이 안태훈이 안정근, 안공근 이 두 동생에게는 학문을 엄청 요구를 했지만 이 안중근에게는 공부보다는 이러한 사냥하기, 말타기, 활쏘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무장으로 가는 걸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태훈 그리고 조마리아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오른편에는 그 부인인 김아려 그리고 두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아들이 큰 아들인 분도고요.
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준생입니다. 1894년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청계동에도 동학농민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안태우는 이 사병을 조직하여서 저항을 하게 됐고 그 싸움 끝에 이기게 되고 동학농민군에게 빼앗은 곡물을 이 사병 군량미로 사용하게 이릅니다. 이러면서 탁지부에서, 그 당시 탁지부라는 것은 대한제국 재산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당연히 동학농민군에게 빼앗은 곡물은 국가 것이고 대한제국이 수거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탁지부에서는 동학군에게 노획한 곡물을 국가 소유라고 반환을 요구하게 됐고 안태우는 반환하지 않고 종현성당, 지금의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피신을 하게 되면서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에 입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 군량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청계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청계동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교리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그 마을에 천주교를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안중근도 아까 보셨던 1897년 1월 달에 이 빌렘 신부님에게 도마라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도마는 사실 토마스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도마 안중근 의사라고 불리니까 사실 한국사에서 도마를 그런 호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마는 세례명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따름입니다. 이후에 빌렘을 도와서 황해도에서 천주교 전파에 큰 노력을 했고 심지어 빌렘에게 불어와 서양 학문을 배워 근대 사상에 눈을 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안중근은 빌렘과 함께 미텔 주교를 찾아가서 대학 설립을 요구합니다. 대학 설립을 해야지만 이 민족 지도자들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텔 주교님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은 분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천주교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 심정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까지 화를 냈고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고 크게 실망한 결과 빌렘 신부에게 배우던 불어까지 배우기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설립까지 하려고 했던 안중근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많은 힘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족운동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1905년에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이른바 보호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지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을 통해서 안중근은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게 됐고 부친이 사망한 이후인 1906년 초에는 청계동에서 진남포로 이사를 하면서 이 진남포에서 사문학교, 돈이학교를 설립하고 인재 양성에 매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1905년 이후에 급성장하는 그런 학회들 중에서 서북학회에 가입을 하고 계몽운동에도 매진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1907년에 아까 열사, 지사 이야기할 때 나왔던 해그 밀사 사건이 터지면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일 신협약, 이른바 정미 7조약이 강제 체결됐고 또 1907년 하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본 안중근은 국내 교육운동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국외 무장 투쟁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신념을 갖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를 하고 1908년에는 의병부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909년 2월에 동이 단지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회 결성 이후에 11명의 동지와 함께 이 왼손 약지를 잘라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남기기까지 합니다. 이 왼편에 보시는 안중근사의 혈서 태극기라는 것입니다. 이 11분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대한 독립을 열망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잘 아시는 이 이른바 안중근 도장입니다. 이 약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한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긴 모든 그런 이른바 휘호들의 이 손도장과 대한국인을 찍고 남깁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는데 큰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 또 통감부에서 초대 통감을 했고 그러면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민족운동가 정재관, 이강 등 동료들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논의를 하게 됐고 10월 21일 날 우덕순과 함께 하얼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화, 조도선이라는 민족운동가도 거사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덕순과 조도선은 이 하얼빈역 전역입니다. 채가구역에서 이토를 포살할 계획을 세웠고 안중근은 그 다음 역이었던 하얼빈역에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가구역에서 잠깐 내리는 틈을 탄다고 했을 때는 우덕순과 조도선이 포살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리지 않고 바로 하얼빈으로 가면서 안중근이 포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0월 26일 오전 9시경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중근의 이토 포살 직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는 이토 시체 검안서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서 즉사한 이후에 만든 검안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이 있고 검정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보라색 부분을 보면 이 팔뚝을 뚫고 이 심장 쪽으로 뚫는 거 한 발, 그리고 그 발의 밑에 허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허파 쪽으로 뚫어서 끝에 검정 부분이 총알이 박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이 배꼽 위쪽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의 세 발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했음을 이 검안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힌 이후에는 일본 검찰관들에게 이토의 포살 이유를 15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명성황후를 시해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1907년에 왜 고종 황제를 폐위시켰느냐, 또 왜 1905년에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했느냐, 그리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왜 강제 체결했느냐와 함께 1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1910년 1월 26일까지 11번 조사를 받게 되고 2월 7일 날부터는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 과정, 그리고 그 당시 아까 보셨던 민족운동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제 왼편부터 유동화, 조도선, 우덕순, 그리고 제일 가쪽에 있는 분이 안중근 의사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공판은 2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일본 형법에 따라서 안중근 의사는 사형, 그리고 우덕순 의사는 징역 3년, 그리고 조도선, 유동화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안중근은 옳은 일을 하였으므로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고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동생 안정근, 안공근이 순국하기 이를 때까지 옥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거가 시작되기 전에 사진들을 찍은 모습들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동생들인 그 둘째인 안정근,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안공근입니다. 아마 가운데 있는 분이 빌렘 신부님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로서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빌렘의 내방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텔 주교님은 그 당시 일제 억압 속에 있는 한국에서 한국 천주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빌렘 신부의 여순 감옥행을 불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렘은 3월 2일 날 여순 감옥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3월 8일 날 빌렘은 안중근을 면회하고 9일 날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미사를 집전하는데, 이 다음 주에 이 고해 성사 장면, 그리고 10일 날 있었던 미사 집전 모습을 생생한 모습으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여순 감옥에서 자서전을 집필합니다. 어렸을 때 이름이 응칠입니다. 그래서 안응칠 역사라는 스스로 자서전을 집필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동양평화론이라는 저술을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국에 이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손도장이 찍힌 많은 희호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1910년 3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교수형으로 순국하시게 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는 3월 25일 성금요일에 순국하기를 바랬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은 10월 26일이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한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로 25일이 아니라 똑같은 26일 날 처형을 하면서 복수라는 의미를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는 유해를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 당시 여순 감옥 죄수 묘지에 매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 여러 이 민족운동을 공부하는 포상을 하는 기관에서 이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962년에서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가장 높은 단계의 공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끝내 집필을 완성하지 못했던 동양평화론가 그리고 안중근 희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호지 않습니까? 일불독서, 구중생 형극.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유명한 희호를 남기고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곧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휘호는 정말 슬프게도 돌아가시는 날이 10시, 26일 오전 10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10시 이전에 쓰셨던 휘호입니다. 당신은 한국의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간다라는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순국하셨던 이 안중근 의사의 천주교 신앙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신앙, 천주교 신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천주교 신앙은 너무나도 컸던 조국애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상과 행동에 투영되게 됩니다. 이 사상과 행동에 투영이 된 모습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의병 전쟁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묵주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료들에게 대세를 베풀면서 천주교에 입교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언으로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장남, 분도를 사제로 양성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신의 사형일을, 순교일을 성금요일인 3월 25일로 요청하기에 이를 정도로 이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은 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안중근을 이야기할 때 그 천주교 신앙을 조금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역사학도로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앙은 이른바 민권과 평등 사상 그리고 문명 개화의 필요성을 안중근으로부터 일깨우게 했던 중요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 안중근은 악에 도전하고 선을 구하려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서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처럼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안중근 입장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생각을 했고 이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곧 처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은 신앙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계속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당시 미텔 주교님이나 빌렘 신부님도 사실 마찬가지죠. 살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텔 주교님은 처음에는 이토를 죽인 자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안중근의 행위로 밝혀지면서 그렇다면 죽였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까 보셨듯이 안중근은 처단하는 것이 곧 의를 세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죠. 그러면서 미텔 신부님은 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기도 하고 안중근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라고까지 하면서 빌렘의 여순 방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미텔 주교님의 모습은 사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텔 주교님은 당시에 일제 지배하에 있는 한국 천주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했을 때는 어쩌면
미텔 주교님의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하자면 당시 경향신문은 안중근 의거에 대해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기간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토 히로부미 추도 소식은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를 추모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한국에서의 애국자로서의 안중근은 기억되고 있지만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안중근은 토마스는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미텔 주교님이고요. 이 왼편에는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 천주교회는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안중근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됐고 안중근 추모 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과 함께 또 학문적으로도 신앙인 안중근을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교회사 연구소가 93년도에 열었던 심포지엄 제목을 보시면 안중근의 신앙과 민족운동입니다. 이 신앙이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심포지엄 이전의 미사 시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안중근 의거를 잘못 판단한 것을 과오를 반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포살 행위를 정당성을 천명하게 이르렀고요. 그 이후에 93년 이후에서야 신앙인 안중근 의사, 안중근 토마스의 재평가의 전기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신앙인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기억을 제대로 혹은 잘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1910년 3월 26일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3월 26일에 이르러서 이 순국 110주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안중근의 생애를 기억하시고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빌렘 신부님과 안중근의 생애를 바탕으로 빌렘 신부님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안중근의 모습,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왜 이 안중근의 의거를 부정적으로 봤던 빌렘 신부님이 여순 감옥에 찾아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민족운동에 동감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 이 조금했던 안중근이 나의 복사였기 때문에 사제로서의 의무로 찾아간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